지금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유튜브로도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고요. 이제 아까 오전에 우리 권영길 대표님하고 이채연 위원장님 같이 진행하셨던 오프닝 세션에서 좋은 말씀들이 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건 대주제 1의 첫 번째 세션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1 한국노동사회 포럼 22년 대선과 노동사회정책 전망 오전에 플래너리 세션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대주제 1세션 주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세션의 좌장은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시고 또 현재 노회찬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노회찬 교수님께서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조돈문 선생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진행. 네, 반갑습니다. 조돈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주문하는 바가 있는데요. 발제는 두 분이 각각 15분씩 하고 토론은 각각 10분씩.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주제들이 좀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초점이 모아지려면은 지금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 진단, 실태 파악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정책 대안 중심으로 해서 두 분 각각 15분씩 발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민선 님께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현황과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발표 맡게 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노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15분이란 말씀 명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현황과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동향, 대중소기업 간 격차 현황, 대중소기업 간 관계상의 이슈,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입니다. 중소기업 동향입니다.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제 생산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2019년이 이전, 20년이 이제 코로나19 맞이하면서 중소제조업 생산은 19년 대비 4.3% 감소했다. 그리고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플러스다가 2019년 대비 마이너스 3.7%. 중소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생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 가동률입니다. 지금 8월까지 공장 가동률이 발표가 됐는데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소제조업의 공장 가동률은 70.7%입니다. 2020년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9년도에 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2021년도 상황을 보면 2020년보다 미세하게나마 좀 좋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잔액입니다. 은행권에서 그러면 대출을 중소기업이 얼마를 받고 있을까? 얼마를 지금 대출을 갖고 있을까? 물론 제2금융권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근데 2020년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04.6조 원. 2019년 대비 12.3%가 늘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7, 8조씩 계속 늘었다는 거고 지금도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이 4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 개인 사업자의 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SI가 있습니다.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100이면 비교 시점하고 동일한 것, 그보다 낮으면 좀 안 좋은 거, 100 이상이면 좋아지는 것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중소제조업의 자금 사정 지수를 보면 2020년도에 66.3이더라. 2019년 72.3에서 크게 줄었고 그러면 향후 전망에 대한 BSI는 어떨까? 65.4. 대기업 84.2에 비해서 낮고 그 전년도 72.2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의 경제 동향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40년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심화되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해졌고 2015년이 가장 좀 심했다.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사이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다시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요약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 대비 몇 %일까 이렇게 봤더니 1980년에는 96%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96%였다. 거의 비슷했다. 근데 이제 87년까지 거의 90%대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수준이 비슷했는데 88년 84.1%, 90년 77.3%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대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2000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의 71.5%로 좀 안 좋아지는데 계속해서 임금 격차가 심화되다가 2015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53.1% 수준으로 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2015년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2018년 이후 다시 조금 안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최저점으로 해서 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비용이 있습니다. 임금 말고 복지 비용 격차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복지 비용이 2010년에는 58.6%인데 이제 39.8%로 이제 좀 악화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비용이 대기업 근로자의 39.8%다. 상대적으로 이제 복지 관련된 격차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중소기업 교육훈련비가 대기업 대비 몇 %일까? 2010년에는 18%였는데 2020년에는 16.1%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교육훈련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년이 줄어들었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임금은 이제 50% 후반에서 60% 대기업 대비, 근데 이제 교육훈련비는 16.1%로 교육훈련비 격차는 조금 크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입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 생산성은 30.5%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 근로자의 30.5%다. 상대적으로 조금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개사당 이제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비중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놓고 보면 중소기업 한개사당 연구개발비가 대기업 대비 몇 %일까? 예, 2019년에는 2%, 중소기업 한개사당 연구개발비가 대기업 한개사 2%에서 1%,
상대적으로 R&D 격차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 수는 어떨까요? 한 개사당 연구원 수는 중소기업 한 개사당 연구원 수는 대기업 대비 3.8%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한 개사당 연구개발비나 한 개사당 연구원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따라서 어떻게 격차가 변화됐을까? 대표적인 거를 평균 임금, 복지비용, 교육훈련비로 갔을 때 평균 임금은 조금 악화됐습니다. 빨간색이 악화된 건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 대비 코로나19 이전에는 59.4%였는데 58.8%로 좀 떨어졌고요. 복지비용과 교육훈련비는 미세하게나마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복지비용은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복지비용이 대기업의 39.8%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한 개사당 교육훈련비는 1인당 교육훈련비는 대기업의 16.1%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관계상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역설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는 농부의 역설, 하나는 혁신의 역설 이야기하는데 농부의 역설이 풍년이 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폭락을 해요. 기업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물량이 많이 가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흉년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격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량이 조금 많이 들어오면 단가가 떨어지고 물량을 적게 주면은 단가가 올라야 되는데 다른 단가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와서 그게 농부의 역설이라고 하고요. 혁신의 역설은 혁신의 성과를 대기업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혁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게 중요한 목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 성과가 하도급 기업한테 많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과를 위탁 기업인 대기업이나 그 윗단에 있는 위탁 기업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혁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의 42.1%가 하도급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 매출액, 하도급 기업 매출액의 약 83.3%가 위탁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42%가 하도급 기업인데 이들 기업의 한 83%가 위탁 기업에서 나온다. 상대적으로 전속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중소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37.8% 정도가 위탁기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중소제조업에 있어서 하도급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제 납품 단가 결정과 대금 지급 시 일방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기업과 납품 거래 시 부당한 대금 결정과 납품 대금 결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로를 중소기업들이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원가가 상승한 기업의 45.8%는 납품 대금의 공급 원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 기업과 거래 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금 결정과 납품 대금 결제 기한 미준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ESG 이야기 많이 합니다. E는 환경이다, S는 사회다, G는 거버넌스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기업들이 ESG를 하면서 하도급 기업의 ESG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럼 이게 같이 상생해서 협력하고 동반해서 성장하는 모델을 보면 좋지만 그게 이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약 12%가 거래처로부터 ESG 관련
정보를 요구받았다. 그중 77%가 이제 대중경기업에서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44.4%는 거래처로부터 요구받은 ESG 평가 수준 충족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경영환경이 안 좋거나 이걸 떠나서 임금, 복지비용, 노동생산성,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다 할 때 임금이나 복지, 교육훈련 이런 데 비용을 투자할 때는 기업이 지불 여력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생산성이 매우 중요한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습니다. OECD가 중소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대기업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OECD 평균인 대기업의 절반 수준까지 상승을 한다면 연평균 0.9%포인트의 성장률, 경제 성장률 상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업의 평균 생산성이 현재는 대기업,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의 약 45% 수준인데 OECD 평균인 85%까지 증가할 경우 연평균 1.2%포인트의 경제 성장률 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중노동시장과 생산성 격차, 여기에서 생산성은 대중소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강한 임금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R&D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R&D 투자 중에서 대기업이 76.7%를 투자하고 있고요. S전자 한 개사의 R&D 투자가 중소기업 전체 R&D 투자보다 많습니다. 상위 5개사의 R&D 투자가 중소기업 전체 R&D 투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민간 R&D 투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고 애로를 갖고 있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아웃소싱하거나 다양한 주체 간의 협업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간, 산학 간 이런 기술 협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입니다. 15분이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못하는 듯 하면서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에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때 상생협력 관련된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의 상생협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익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이익 증진이 아니라 양쪽의 이익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서로 간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형태로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건강한 하도급 거래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납품단가 조정 현실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급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품대금 현황 점검을 위해서 업종별 맞춤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납품단가 조정 같은 경우는 직접 하도급 기업이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기구, 이런 중간자적 기구에 신청을 조금 전담할 수 있는 형태로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을 때 그 상승분과 납품 단가를 연동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급 기한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지급을 조금 미이행했을 때 연체 이자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조금 강화하는 방안, 중국이나 영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ESG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ESG 경영을 확산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경영설비 도입이나 전략 수립 시 그리고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런 상생협약 이런 자율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 공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그리고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R&D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은 분모가 종업원 수, 분자가 부가가치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그러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분모인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분자인 부가가치를 늘리거나 하는 형태겠지만 고용, 분모인 고용을 줄이지 않고 분자인 부가가치를 늘리는 형태로 생산성 향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은 사업주만의 이슈는 아닐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를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견 기업이 중소기업의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양극화를 생산성 증가율이라든가 자금 사정 등 이제 기업 측면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서도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생협력 이게 중요하고 그 핵심으로서는 하도급 거래 관계가 건강하게 정상화되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과 공유하는 시스템이 좀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류기락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발제 시간은 15분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기락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론부에서는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에 워낙 많은 논의가 있고
다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디지털 전환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어떤 과제를 새로 부여하고 있는지를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 전환의 방향 중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화 위험에 대처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어떤 개편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전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다양한 이제 학문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따로 다시 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어떤 이제 우리 노동시장의 예전의 불평등의 구조에서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어떤 과업을 부여하고 있고, 이것은 특히 이제 이르 세계에 대한 이르 세계의 미래에 대한 논의, 그리고 노동시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더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 유지나 고용 장려금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고용 서비스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주로 이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직업 능력 정책에 대한 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기술 중심적인 어떤 이제 접근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 이 노동시장의 이해 당사자의 어떤 협의와 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실제로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기술 변화의 한 추세인데, 그것이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어떤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대표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이제 요약한 것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인데, 직무가 자동화되고 직무 구조가 변화하고, 기존의 어떤 일자리들이 소멸된다는 논의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에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생산성의 증가와 실제 이제 노동소득의 증가 간의 균열이 발생하고, 이것이 탈동조화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디지털 전환의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생산 수단의 어떤 한계 비용들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디지털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새로운 어떤 과제들, 명암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기존 자본 노동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불완전한 노동 고용 형태의 출현인지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어떤 정책 대응에 관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기존 연구에서 많이 좀 주목했던 것은 디지털화를 비롯한 어떤 기술 변화의 추세에 대한 어떤 원인 진단, 이것이 이제 과연 고숙련에 대한 어떤 수요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혹은 정형화된 과업에 대한 수요는 줄이면서 비정형화된 과업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형태로 진행되는가, 혹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일과 서비스를 현장에서 혹은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일자리의 증감의 형태는 국가별로도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불평등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기술 혁신이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이제 노동시장 내부의 다양한 동학에 따라서 내부적인 불평등, 그리고 이제 어떤 집단 간 혹은 부문 간, 직종 간의 어떤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이제 아우터의 어떤 이제 논문에서 2020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노동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교육의 문제, 미시경제 수준에서 발달한 어떤 기업 내부에서 어떤 분배의 문제, 최종적으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나 임금 불평등의 문제까지 이제 관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디지털화가 미치는 영향, 특히 자동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제 로봇 기술의 도입과 같은 조금 이제 기술적인 논의나 혹은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가 이제 높은 수준의 국가에서 이 디지털화나 어떤 일자리 대체가 과속화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이제 직업 능력 정책의 개편을 고민을 한다라면 단순히 숙련의 개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숙련 개발해야 될 이해 당사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개발된 숙련을 일터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포괄하는 어떤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연구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한 관리 전략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새로운 사회 위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메타 연구들도 많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떤 이제 사회적인 혹은 거시적인 과정이라는 접근도 있고,
기업 조직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재편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기술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이고, 부정적인 요인은 어떤 조직이 그러한 어떤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성과,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는 얘기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 1에서 바로 이제 그 논의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변동에 관한 부분이고, 실제 이제 굵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기업 조직 내부에서 어떤 동향이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긍정적이거나 혹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의 논의의 어떤 종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비관론과 낙관론이 크게 이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관론은 과거의 어떤 기술 혁신 혹은 이제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계속 변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실업에 따른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동 수요의 감소에 관한 어떤 논의들을, 특히 이제 최근에 자동화 기술이나 어떤 이제 로봇 도입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표적인 어떤 이제 OECD나 이제 프레이 오스본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고, 낙관론은 반면에 이러한 이제 파괴된 혁신이 새로운 어떤 이제 혁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어떤 직무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이제 전환과 노동시장 불평등에 관한 이제 앞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드렸는데, 사회학이나 혹은 이제 사회학 쪽에서는 이 논의를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논의를 했는가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인적 자본 형성에 관한 부분은 주로 이제 학교나 노동시장 이행기에 어떤 스킬에 대한, 어떤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생애에서 어떤 임금이나 승진의 어떤 경로 혹은 이제 생애 소득의 불평등의 경로가 달라진다는 논의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의는 최근에는 직종특수훈련이나 업종특수훈련이 아니라 일반 역량, 그러니까 이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소프트 스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스킬에 대한 투자가 수익을 높인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이제 논의들에 더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숙련 구조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의 어떤 구성 효과,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임금 불평등,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이른바 이 슈퍼스타 기업의 출현,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의 출현을 통해서 이 불평등이 재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되풀이 되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내부에서 일어났던 불평등이 굉장히 이제 과정적이고 누적적으로 진행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이나 성별 직종 분리 혹은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불평등, 그리고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따른 어떤 구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현황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ALMP에 대한 투자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발견이고요. 특히 ALMP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분은 지금 위에 있는 제 검은색 그래프가 한국의 그래프인데,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전히 이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국가들, 뭐 예컨대 프랑스나 스웨덴,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한 20% 안팎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그 정도까지 되지 않고 대략 이제 10% 이내이고, 반면에 이제 고용 서비스나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우리나라의 현재 직업 능력 개발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들의 어떤 이제 성과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인데, 이것도 뭐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사업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개별적인 성과에 대해서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직업 훈련에 대한 수요 중심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만, 공급 중심 일자리들에서는 상당 편차가 있고, 특히 이제 단기 일자리 중심의 어떤 이제 실업자 훈련 사업들은 여전히 성과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제 훈련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중 구조의 문제, 특히 최근에 이제 중위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직업 훈련 정책이 타겟으로 했던 것은 중위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인데, 중위임금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직업 훈련이나 LMP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이제 화두를 던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부 평가에 관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나마 이제 실업자 훈련 중에서도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전략진 산업 직종 훈련 같은 경우는 성과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특히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분권화를 시도하고 있는 지역 산업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자 훈련 같은 경우는 이 성과가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증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이 실업자 이 X축은 실업훈련 참여 이후의 어떤 기간이고 Y축은 이제 수순 효과인데 전체 일자리로 하면 약간 이제 긍정적 오른쪽에 이제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3개월 이후부터 나타나지만 고용보험 일자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이제 순훈련 효과를 평가해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연구 결과가 발견이 되었고 이 연구 결과는 뭐 거의 모든 이제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ALMP를 개편할 것인가? 제가 그 2017년에 한 연구에서 프레이 앤 오스본의 어떤 접근 방법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과업 기반 접근,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숙련의 유형에 따라서 개인 단위에서 자동화 대체 위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자동화 위험의 평균 수준은 OECD 국가보다 상당히 조금 낮지만 세대 간 격차가 분명하다. 특히 청년층이 이제 청년 세대가 다수 일하고 있는 직종들은 자동화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의에서 이 디지털 전환의 세부 요소를 이제 다시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첫 번째는 자동화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 경제. 아시다시피 이제 플랫폼의 기업의 확대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 확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혹은 이제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이미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앞서서 과거의 어떤 이제 그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 근간을 뒷받침했던 노동시장 정책이 가능했던 어떤 이제 이 선순환 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어떤 디지털화를 비롯한 어떤 기술 진보는 그러한 어떤 부담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디지털 전환이 아주 이제 기업 수준에서 혹은 이제 직무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기존 논의에서 이른바 이 보완 효과, 대체 효과. 사실 이제 보완 효과가 크다면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직무의 내용이 변할 뿐이지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반복적인 일자리 과업은 줄어들지만 예컨대 이제 반복적이지 않은 인지 과업 같은 것들은 증가하고 ICT 사용의 어떤 필요가 증가하는 일자리들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 이 아랫던 하단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직무 전환에 따른 어떤 일자리 변동의 어떤 요건들을 분석해 본 결과를 따르면 직업 훈련이 새로운 어떤 일자리, 그러니까 자동화 대체 위험이 낮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긴 이제 타임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우리의 어떤 훈련 사업의 평가 주기나 어떤 환류 체계 같은 것들은 분명히 이제 쇄신될 필요가 있다는 이제 함의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러한 이제 논의들을 숙련 형태 체제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숙련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논쟁적이고 사실 이 표에 있는 그림도 어떤 국가나 기업의 어떤 관여 수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 사실 데이터가 많지 않고 이 원점에 가까운 점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몇 가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ALMP의 전환의 시도들은 이 정부가 독일이나 어떤 오스트리아 같은 어떤 일사분면에 있는 국가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기존의 어떤 기업 내부 노동 시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 표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림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었는지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뭐 생략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듀얼 훈련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떤 이제 집합적인 숙련 형성 체제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제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인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혁신 훈련 기관을 통해서 장기 훈련 그리고 고급 훈련들을 제공하고 실제로 성과도 좋고 청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 맞춤형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원래 이제 출범 자체가 기업 맞춤형 훈련을 시작했는데 고급 훈련은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우리의 어떤 여전히 이제 기업 내부 노동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붕괴되고 있다, 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로 이 기업 내부 노동 시장의 그러니까 장점을 살리면서 어떤 혁신 훈련의 기법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먹히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주는 시사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업 내부 노동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제가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런 어떤 성과들이 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제안 부분에서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결국 조금 반복되는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숙련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보호와 활용해 가는 것까지 이제 포함한 어떤 노동시장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린 전환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과거의 어떤 복지국가의 어떤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적인 의미를 제기하고 있고 결론은 이제 좋은 일자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이게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청년 고용보장제나 이런 논의와도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 전략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및 지원 정책, 혁신 정책, 그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까지 다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협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디지털 전환의 어떤 혁신적 요소를 선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AI 기반의 어떤 고용 서비스에 관한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시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인재 플랫폼과 공공 고용 서비스가 협력해서 효과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들이 지금 실제로 도입되고 굉장히 이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AMP에 대한 지출 비중을 확대하는 기조 속에서 직업 훈련과 고용 서비스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고 최근에 어떤 고용 안전망에서 대표적인 어떤 흐름이 하나인 고용보험 확대나 혹은 실업부조 제도 도입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것과 현재 우리의 어떤 대표적인 훈련 전달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훈련 계좌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어떤 이제 개편이 필요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MP의 성격은 단순히 이제 실업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위험의 리스크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어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킬 미스매치와 태화에 대처하고 또 이제 일상의 균형에 대한 요구에도 대처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것들도 함께 우리가 이제 대처해야 될 위험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발표 토론해 주신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류락 선생님의 발제는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이제 불평등을 가져오는데 일자리가 소멸되면서 일자리 양극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생산성과 임금의 균열이 오는 그런 문제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직업 교육 훈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이제 제고돼야 된다. 특히 이제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는 거고 그런 점에서 K 디지털 트레이닝에서는 일정한 그 가능성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시간은 많이 드릴 수는 없고 10분을 다 쓰셔도 좋지만 뭐 한 5분 이내로 하셔도 다들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두 분 토론자는 중앙승가대 정순국 선생님하고 중기중앙회의 이태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예, 그럼 먼저 정순국 선생님부터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승국입니다. 두 분의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발표로부터 많이 좀 배웠습니다. 전체 주제 자체가 노동시 이중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이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제 고전적인 이중 구조론과 현대적 이중 구조론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고전적 이중 구조론은 그 피오라 데린즈가 1971년에 제출한 뭐 그 유명한 책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좀 분절을 설명한 이론이고, 현대 이중 구조론은 뭐 최근 들어서 제기되는 이론, 이건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제 차별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주로 사실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현대적 이중 구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뭐 다른 사회 좀 특이하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 구조가 중첩돼 있는 이런 특이한 구조이고, 그래서 더욱더 사실은 해결하기 힘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고전적 이중 구조론에 설명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이야기하는 노민선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늘 노민선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배우고 또 그 많이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히 뭐 중소기업 일터 혁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기업 관계를 만나면 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중소기업 사장분은 이전과 달라졌다, 많이 개선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중에는 뭐 정부의 어떤 동방성자위원회 활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쨌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또 모기업에서도 이게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게 부품 공급까지 포함한 시스템 경쟁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또 대표적인 그런 어떤 뭐 삼성이든 LG든 이런 어떤 그 대기업에서도 이제 부품 공급체를 이제 지원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뚜렷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전과 뭐 별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뭐 그 두 부문 간의 불평등한 그런 어떤 거래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서 한번 이 노민선 박사님에 대해서 한번 정말 좀 실체가 어떤 것인지, 과연 수평적이고 상호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인지, 또 기술 혁신 과정에서의 어떤 협력적 관계는 뭐 아직 없는 것인지, 또 뭐 단가깎기나 전속거래 요구 같은 부당거래 관행은 사라졌는지, 또는 이전에 뭐 수익 통합적 계열에서 네트워크형 관계로 좀 변화됐는지, 이런 좀 등등의 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사는 부탁이고, 또 아까 이제 그 두 개 부문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한 이 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 생산 향후 특별법 제정인데, 여기 내용 중에 하나 생산 향후 승과 공유 병행인데, 이걸 법제화하자는 이야기인지 이런 어떤 것도 조금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락 박사님의 발표는 워낙 이제 사실 복잡한 이슈를 담고 있는, 뭐 발표에서도 나타낸 그 디지털 전환이 노동자 불평등 미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뭐 기업 내 과정과 그다음에 뭐 제도의 수준에서 또는 정부 정책의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뭐 그 토론하기보다는 좀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유럽에서 사실 이중 구조, 탈이중 구조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가장 많이 실행된 정책 중에 하나가 적극적 노동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LP는 이전보다는 뭐 약간 좀 발전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기형적인, 그러니까 재설계 방향 자체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 고용 창출의 비중은 낮추고 고용 서비스 비중은 높여주고, 그다음 지급 훈련은 좀 재설계하는,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인데, 이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으로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7년 이후에 노동자 운동 기류가 형성된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와의 직업능력 개발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대기업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급격한 임금 상승, 호봉과 같은 어떤 숙련성이 유인이 부재한 어떤 인사제도, 그리고 또 떨어지는 내부적 유연성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의 많은 사실은 제조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중단한 그런 어떤 상태이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숙련 노동이 필요한 그런 어떤 업종, 예를 들면 뭐 석유화학 업종이나 또는 또는 연속 제조 공정, 예를 들면 뭐 유한키블레와 같은 이런 어떤 공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그 업종에서는 고졸자들을 채용하지 않고 전문대졸 채용으로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사실은 이전에 이제 직업 학교, 올해 이제 지금은 이름이 특성화고로 돼 있지만 이 특성화고 졸업자가 1차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 이게 이전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게 이전에 80년대 형성된 그런 어떤 대기업 노동시장의 구조와 지금 현재 한 30년 정도 지나면서 형성된 내부 노동 신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직업 능력 개발 굴리 미치는 성격, 또 한국의 숙련 체제에 미치는 그런 숙련체를 굉장히 변형시켜 놓은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제 판단으로는 일단 말하자면 뭐 정부에서 예를 들면 산하일체형 도제학교 일학습 병행제 또는 일학습 병행제, 이걸 유일학 박사님은 집합적 숙련 체제로의 전환 모색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집합주의적 숙련 체제, 그러니까 독일이 전형적인 집합적 숙련 체제의 어떤 성격이 그냥 일학습 병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업학교를 졸업한 숙련 노동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테크니션과 마이스트를 거쳐서, 테크니션과 엔지니어를 거쳐서 한 사이 중간층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그 구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는 전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특성화를 졸업해봐야, 일학습 병행을 해봐야 숙련 노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 경로가 거의 설정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집합주의 숙련 체제로의 모색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 숙련 체제의 변화 모색이 아닌, 그러니까 특성화고 졸업자의 잔여적 범주화라고 하는, 잔여적 범주화는 이게 중소기업의 그냥 최저임금 수준의 어떤 일자리의 공급원으로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변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그 ALP 중에서도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LNP를 메타 분석한 여러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특징이 어쨌든 이중 구조화에서 대졸 졸업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이제 부족한, 중소기업이 그걸 제공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 직군이 또 상당히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또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 구조 속에서 어쨌든 특성화 졸업자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ALP상의 어떤 과제 또는 직업 능력 개발 정책의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을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좋은 일자리 공급 전략으로 사는 예를 말씀드린 게 국가가 직접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년고용 보장제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그러니까 고용보장제라고 하는 게, 잡 개런티라고 하는 것은 LNP적 이게 그 상황 속에서는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 그거는 뭐 직접적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사실은 90년대 중단해버린 이런 정책이거든요.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스페인과 프랑스, 예외적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하고 있는 정책인데 그것하고 유사한 것이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상반된 그런 분석들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민선 선생님께 다시 질문을 드렸고요. 류기락 선생님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문대졸이 이제 하향 취업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 특성화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능력 개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가 하고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본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에 초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 중소기업계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게 비단 우리 중소기업계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아주 큰 아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노민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와 그 상생 협력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락 박사님이 강조하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중소기업도 기본적으로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제가 이제 토론문 중심으로 설명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요약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전환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이슈가 어떤 게 있는가, 요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사 상생을 어떻게 좀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이슈에 대한 두 분 발제자님의 이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일자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다들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그 어떤 대응 능력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니까 기존 종사자들의 어떤 일자리 불안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묵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계속 되고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으로는 이 젊은 사람 구하기가 정말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게 뿌리 산업으로 가면은 더 그런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 사다리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 어떤 쇠퇴되는 산업 종사자들이 다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다른 산업군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사다리를 제대로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역할을 정부가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이 자꾸 늙어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70세 이상 중소기업 사장님들 70세 이상인 분이 10,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어나갈 수가 없는 젊은 분들이 안 들어오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어떤 청년들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좀 줄여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금년 2월 달에 정부 이제 중소기업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2만 개 기업, 좀 괜찮은 기업들을 그게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좀 이런 어떤 플랫폼의 개편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뭐 일자리 이슈는 이 정도로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 노사 상생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노민선 박사님도 발표 자료에서 중소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되는 표현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그야말로 우리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더더욱 그런데요. 기업 규제의 홍수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이 야, 도저히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하냐.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가면은 못 하겠다 이제 진짜.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지 이게 계속된다라면은 저희들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어떤 기업하려는 의욕, 이게 꺾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뭐 좀 우리 들으시기에 조금 좀 언짢으실지 모르시겠지만은 이거 저희들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어지는 운동장의 큰 이유가 사실은 좀 과도한 노동 존중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부분도 크거든요. 중소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 존중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노동 존중도 하되 지나친 부분은 좀 시정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동 존중의 가치뿐만 아니고 노사가 같이 존중받아야 된다. 노사 존중의 가치로 가야지 기업들도 기업가 정신이 생기고, 그 속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재투자도 하고, 그야말로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일자리 83%를 중소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중소기업이야말로 일자리 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유기락 박사님이 좋은 일자리를 국가가 만든다? 근데 우리 정성국 교수님도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은 저희는 그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 일자리 지금 뭐 우리 지금 아까 83%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얼마 안 됩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답이거든요. 중소기업이 답이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이런 좀 과도한 그런 지형들은 좀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좀 이제 노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노사 자유를 좀 강조하는 쪽으로 좀 시장에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뭐 노사관계 법제라든지 근로시간, 근로계약 이런 부분들 보면은 사실 좀 이 국제 기준에 과연 맞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과연 맞나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체 근로 문제라든지 부당 노동 행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 좀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춰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하고, 근데 그 대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도 좋은데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아주 짧게 한두 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예, 저 현장에서 조합 일을 하고 있는 김진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태희 본부장님께서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어떤 그거를 노동 현장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사실은 대기업이나 어떤 정부 쪽에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다들 뭐 진행에 협조해 주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두 분 발제자님의 간략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이태희 본부장님께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제 순서대로 노민선 본부장님부터.
정승국 교수님하고 이태희 본부장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과거 대비 이제 몇 년 전에 비했을 때 하도급 관계라든지 대중소기업 간 격차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 완화된 것은 분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좀 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생산성이 주는 조금 함의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생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 부분 또한 분명히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갈 수 있는 형태로 생산성을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강조했던 게 생산성 향상이란 단어와 성과 공유란 단어를 병행해서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 향상을 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고용을 줄이면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가가치를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두 분 토론자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청년 고용보장제 부분은 제 발표의 핵심은 아니고요. 좋은 일자리 공급 전략도 사실은 청년 고용보장제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 공급 전략은 오히려 적정 노동시장 정책과 산업정책 혹은 이제 다른 정책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실제로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어떤 국가의 어떤 노동시장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접근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당연히 국가 주도로 이제 모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ALMP도 그런 맥락에서 재구조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승훈 교수님 발언 중에서 지적 중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집합주의 숙련체제로의 전환은 이것은 이제 앞에서 이론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어떤 집합주의적인 숙련체제로의 변화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그런 어떤 집합주의적 숙련체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단체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의라든지 노동평의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되고 실제로 어떤 숙련 생산이라는 공공재를 집합주의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큰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아직 갈 길이 많다는 건 맞지만 방향 자체는 이제 그렇게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직업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의 방향은 고등직업교육의 활성화 및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직업교육 정책은 중등 단계 직업교육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은 고등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첨단화하고 쇄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투자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고등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경력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일이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분명한 것은 어떤 현장에서 숙련 투자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되고 단순히 어떤 숙련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이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노동시장 정책이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국 선생님. 예, 됐습니다. 예, 그럼 이태희 본부장님. 네, 그 플로에서 지적을 주시기를 이게 노동 현장에 증가하는 듯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 본의가 조금 이상하게 이제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가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노동 리스크들이 많다라는 것은 기업하는 쪽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지금 급격하게 인상이 된다든지 또 주 52시간제가 지금 이제 전사업장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중대재해법도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덧붙여서 최근에 또 이제 탄소 중립과 같은 그런 환경 규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중소기업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계속 이게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간다라면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인들의 어떤 사기를 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좀 신바람나게 재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도 하나라도 더 만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취약한 대응 능력 정리해 그거를, 주시죠. 예, 그거를 좀 중소기업의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이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랑 뭐 인식이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에 하여튼 플로어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태희 본부장님께서 그 한국 노사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노동 존중이 아닌 노사 존중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을 노동 존중의 사회라고 하면은 이게 좀 비아냥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 노총 연맹에서 나온 자료에도 그 5등급에서 한국은 최하위 등급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한국을 노동 존중이라 부르는 것은 조금 앞으로 토론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 토론회는 뭐 문제를 다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숙제가 뭔지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대를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대기업 중소기업의 이윤율 격차는 더 커졌고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이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